추가로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고 그렇게 급등을 못해요. 시장 전체가 하단은 2,200으로 보는 거고 상단은 이제 괜찮으면 한 2,8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023년 이제 1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과 또 첫 번째 촬영인데 어떻게 보면 2022년 이제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작년 좀 투자 성적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근데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냈고 월별로 해도 최악이었어요, 월별. 월별 12개월 제가 보통 한 1년에 아주 나빠도 3개월 손실을 보는데 작년에는 좀 말씀드리기 창피할 정도로 손해를 봐가지고 아이고 이게 어쨌든 이제 작년은 지나간 거고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작년 장에서 혹시나 대표님께서 뭔가 놓쳤던 거라든가 좀 후회하는 거,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일단은 뭐니 해도 그 대형주라고 해서 손절을 미뤘던 거. 제가 원래 이 손절매가 칼 같은데 작년에 조금 미적거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주에서 이제 손실 난 부분을 역시 대형주든 뭐든 아무튼 장이 안 좋다 싶으면 그러니까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대형주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꺾였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이제 손절을 하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대형주에서 이제 손실을 좀 봤다는 거 그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죠. 근데 원래 손절 잘 하시는데 왜 미적거리셨고 혹시 그 종목은 뭐였나요? 삼성전자 같은 거, 삼성전자 같은 거, 그 뭐 카카오 같은 거, 뭐 이런 거에서 국민주의 배신이라 그럴까? 너무 조금 그리고 지수 하락이 그렇게 심할 거는 조금 그러니까 장을 긍정적으로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생각보다 예측한 것보다 깊이 빠지다 보니까는 일단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에서는 을이 돼버리잖아요, 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는 냉정함을 좀 잃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떤 일부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 이제 이 총기가 사라진 게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보기에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10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올해는 그 잃어버린 총기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한 얘기가 있거든요. 인터뷰하면서 주식으로 이룬 돈 주식으로 찾자. 제 그게 그 기본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제 철학이에요. 주식으로 이룬 돈은 주식으로 반드시 찾아서 복수를 해줘야죠, 이게. 올해 이제 그걸 찾으시겠다는 건데, 아까 제가 삼성전자에 이제 카카오 내기셨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제 해외 주식은 테슬라잖아요. 테슬라죠. 지금 마침 또 차트가 테슬라 띄워놓으셔서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가 떨어져 있네. 아유, 참. 이 왼수 같은 거죠. 저 테슬라도 이 액면 분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두 차례 했죠, 두 차례. 그래서 그때 이제 1,100불까지 올라가 놓고 1,200불까지 갔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보면. 그러고서는 요번에 액면 분할하고서 그냥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세계 경기 둔화하고 맞물려서 그런 거죠. 그 131달러까지 올라왔네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100달러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전 지수들도 같이 급락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그런데 그나마 지금 다행스러운 게 그 바닥에서 조금 반등을 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과거처럼 그렇게 급등을 못 해요. 시장 전체가. 그래서 이제 웬만큼 좀 회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그때 고기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진바닥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추가로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고 이게 나스닥 지수하고도 맞물려 있죠.
나스닥이 이제 1200포인트대 네. 거기 바닥을 치고서 지금 한 11,000포인트 정도 네, 되는데 11,000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1200, 1300이 다중바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다중바닥을 다질수록 찐바닥에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가지고서 제가 수개월 동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도 되는 거죠. 심리적인 지지선도 되는데 이게 우리 코스피 지수처럼 정배열로 나오려고 그러면 네. 아직도 수개월 걸리지. 이제는 조금 거의 도사 아니야. 그 전문가급이 되지 말씀하시는 않았나?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정도. 그래서 이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는 이걸 치고 올라가기는 아직 조금 버겁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다시 뭐 이렇게 만 근처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재반 악재가 다 반영이 돼서 네. 여기에서 조정을 받아도 아주 조금 그러니까는 1,500까지도 안 떨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으면 횡보는 하겠죠. 횡보는 하고서 이게 이제 몇 개월 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코스피처럼 뒤집어 엎어서 이제 정배열로 갈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것 같고, 뭐 11,000 밑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 보는 분도 있었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게 보신다면, 자, 어쨌든 우리나라도 미국 증시 영향을 받으니까 한국 지금 코스피는 연초 랠리가 좀 왔었죠. 예. 연초 랠리는 왔죠. 좀 왜 왔었고, 예. 지금은 약간 또 주춤하죠. 급하게 왔으니까. 네네. 급하게 왔는데 제가 그 지난해 말 12월 달 그러고서 인터뷰 몇 개 채널하고 했거든요. 네. 이제 주간 동화 이런 데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여러 번 살펴봤는데 2200이 바닥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에 바닥이 네. 2150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코스피 지금 아시죠? 여기가 2100. 그렇지. 이거를 진바닥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2200까지 떨어지면 매수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1월 그 인터뷰 하는 날인데 인터뷰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막 2200 깨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게 바닥이었죠. 네. 그러면서 급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의 지수로 따지면 200포인트 정도. 그 가장 큰 배경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국 홍콩 증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홍콩의 그 지수가 항생 지수하고 홍콩 H 지수라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은행에 가면 ELS 가입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기초 자산에 그게 편입이 되어 있어요, 보통.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지수가 좋을 때 이게 보통 12,000포인트 정도 갔었거든요. 네. 13,000포인트가 고점인데 시진핑 연임 4년 연임 하고서 왜 차이나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들, 홍콩 주식들 막 팔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5,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5,000포인트.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는데 지금 얼마냐면 그 2달, 석 달 만에 지금 7,3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완전 V자 있잖아요. V자. 급반등을 한 거예요. 그 외국인들 중에서 이 투자 관점이라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잖아요. 투자 패턴이라는 게. 근데 그 외국인들 중에서는 중국 경제가 좋고 중국 시장이 좋고 그러면 한국물을 사는 경우가 있고 물론 그 경제적으로 그 수출 의존도가 중국 수출 의존도가 7% 정도까지 됐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 중국 시장을 우리가 다변화 정책을 많이 여러 가지 우리가 피해를 본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변화 정책을 쓰는데 아무튼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홍콩 증시가 생각지도 못하게 V자 반등을 했는데 거기를 못 산 거예요. 제대로. 대응을 못 사고서 뒷북식으로 해서 한국물에 요때 요 날 있잖아요. 이렇게 2,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날, 2,2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날. 이때는 전부 다 외국인 몫이에요. 요 한 3, 4일. 이게 장 초반에 밀렸다가 그때는 뭐 장 초반에 40포인트였다가 플러스로까지도 막 돌고 그랬었는데 뭐. 그러고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전부 다 외국인 목. 나중에 이제 기간이 들어온 거죠. 기간. 그러면서 그
덕에 한국 주식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네. 급등을 하게 아닌가라고 네. 저 혼자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는데 그 실적들도 기업들 실적도 그렇고 별로고 그런데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샀던 게 삼성전자하고 네. 2차 전지 대장주들 뭐 이런 것들을 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등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간이 이제 여력이 조금 생긴 거예요. 네. 작년 말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그 PF 부동산 PF 쪽에 자금 압박을 많이 특히 이제 증권회사들의 자금 압박이 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대안도 조금 마련을 해주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는 기관 쪽에서도 자금 여력이 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매수가 같이 들어오면서 네. 지수를 한 단계 바닥에서 끌어올려 놨던 거죠. 지금은 그 4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은 조금 조정을 또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아야지 중기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초기에 실적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조정이 제 입장에는 괜찮다고. 건강한 조정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에처럼 급락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사실상 올해는 작년에 나올 악재들이 다 나왔죠. 다 나왔고 네. 올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완화되는 그리고 물가도 완화, 금리도 뭐 이제, 한두 번 남았겠지만 어쨌든 작년만큼은 절대 이제 올라갈 것도 없어요. 중국도 완화. 그러니까는 중국도 이제 내수 부양책 뭐 이런 거를 많이 쓰는 편이고 모든 악재가 다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의 그 악재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기업들이 그 실적은 아직은 이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반영이 되고 이러다 보면 꾸역꾸역 천천히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한 30% 예를 들어서 100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한 30은 까먹어줘야지.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쉬었다가 이제 가고 이런 식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전체적으로 2024년 주식시장 전망은 이제 대표님이 좀 상당하다는 뭐 대략적으로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하단은 2,200으로 보는 거고 상단은 이제 괜찮으면 한 2,8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사실 올해 지금 코스피가 2,300 중후반의 이 시점에 주식을 안 할 이유는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하단은 어차피 떨어져봤자 고작 한 10% 정도인데 위는 더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10%까지도 안 떨어지고 지금은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요번에 대형주 쪽에서는 갖고 있는 거에 이제 한 50%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익 실현하는 부분은 조금 또 팔고 그러고서 조금 떨어지면 조금 좀 사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쭉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수익이 많이 난 쪽은 좀 팔고 또 같은 거에서도 대형주 쪽에서 이제 급등한 거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밑에서 또 사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관리를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올해는 좀 어떤 주식 살 생각이시고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세요? 아 대형주는 그냥 빠네요. 뭐 나올 게 대형주는 뭐가 없잖아요. 지수 관련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거. 그러고서는 2차 전지 대장 같은 경우는 LG화학하고 LG엔솔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하고 세 종류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주로는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두 개 있고 그 외에는 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59,000원이면 될 거예요. 59,000원. 오늘도 6만 원은 찍었었거든요. 여기 59,900원까지 갔던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6만 원 찍었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아랫꼬리 달고서 올라왔는데 아주 나쁘다고 해도 59,000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12월 달에도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63,000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55,000원이면 영락 없다고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냥 안 봐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해서 주식을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100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최악인 상태가 나와도 그게 이제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저는 여기를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코스피가 2150인 거를 진바닥이라고 생각했으면 올라간 거에 반 떨어지면 그냥 최악이라고 생각하고서 네. 겁 없이 사도 돼요. 그냥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고서 장이 지금은 이제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턴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이 올랐으면 30 떨어지면 그냥 사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번에는 한 59,000원이면 조금 겁 없이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55,000원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은 연말 배당 받은 것보다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받고서 수익도 나고 그런 꼴이 된 거죠,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올해 얘기하시는 분들이 두 갈래 좀 나뉘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고 반도체도 굉장히 힘들고 실적 안 좋을 거고 이렇게 힘들게 보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올해 반도체랑 삼성전자는 이 실적과 주가가 좀 반비례해서 간다. 그럴 올해 수 굉장히 안 좋으니까 올해 사놓고 해야지 이제 상승 목소리가 먹을 수 있다는데 대표님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깝게? 둘 다 맞는 건데, 둘 다 맞는 건데, 네. 반도체는 재고는 벌써 1년치 이상 있어요. 네. 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 있는데, 그런데 요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게 막 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는 없고, 경기 둔화 정도. 그러고서 그게 주가에 그러니까 선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반기, 하반기 6개월이 아니고 한 분기 정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막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저는 판단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전망만 하고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근데 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그렇죠. 사람의 그 체감도는 다르겠죠. 그렇죠. 거기 그냥 이렇게 해서 모니터로 구경만 하는 사람하고 자기 돈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그 돈이 큰 돈이 날아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가 뉴스에서는 이제 지금 한국이 2023년 그리고 글로벌에 어쨌든 역대급 경기 침체다.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표님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 이미 주가에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그렇죠.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암담하죠. 암담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꾸역꾸역 발전을 한 거예요. 멀리서 보면 주식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5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어디 여행 가서 사진 찍어놓은 거 보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휴대폰에 그게 다 있잖아요. 올라오죠. 페이스북 이런 데 1년 전 사진, 2년 그러니까 전. 몇 년 전. 그걸 보고서 저는 뭘 느끼냐면 야 되게 촌스럽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맞아. 나이가 드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멋은 더 있는 아니요, 생기는 거예요. 이 입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맞아. 그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데 과거에는 보면 그 타짜라는 영화를 이렇게 맞죠. 그거를 보다가 보니까 거기서 삐삐를 쓰더라고. 삐삐. 아니 저거는 얼마 되지도 않은 영화인데 삐삐를 썼다고.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고 경제가 그래도 뭐 나쁘다고 그래도 어쨌든 발전하는 것처럼 너무 이 비관적인 전망하잖아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물론 조심하는 건 좋죠. 조심하는 건 좋은데 그 비관론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치고서 돈 버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한 그래서 번. 시장에 유명한 명언이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긍정론자는 돈을 번다. 역시 이리저리 들은 것들을 이제 적절히 하나씩 꺼내고 있습니다. 작가라 틀리긴 틀리네요. 야, 그 멘트 좋은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아니야. 그래도 어쨌든 그거 멋있네요. 자, SK하이닉스입니다. 말씀하신. SK 하이닉스는 이제 원래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암울하죠. 그렇죠. 이건 주로 이제 디램 쪽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죠.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요걸 못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올 수는 있죠. 여기 지금 21선이죠. 21선 여기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미국의 이제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런 거하고 좀
관련 있게 봐야지 되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올해 20% 감산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을 정도로 그러는데 주가는 그게 벌써 반영이 돼서 50불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네. 거기에서 지금 55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다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이제 그거하고 역시 맞물려 가지고 네. 시장이 괜찮아지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인터셉트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말이 많았는데 네. 중국에서 이제 인터넷 규제를 완화하고 네. 뭐 그러면서 다시 꽤 많이 올라왔죠, 여기에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누르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뚫고 지수하고 전체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전체가 좋아지면 이제 조금 실이 걸리죠. 네. 역시 위에서 121선이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 10년 훨씬 전부터 얘기했던 거 역배열 속에서 요 밑에는 정배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 서너 달 더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정배열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어도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죠. 네이버는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다 괜찮아요. 다. 이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네.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갈 지금 시장 힘은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지나면 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카카오는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카카오가 그래프상으로는 네. 네이버보다 낫네요. 이거는 일단은 여기를 요 121선을 뛰어넘었으니까 네. 요것도 봐요. 여기 원래는 요거 단기적으로 보면 개별주 같으면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죠. 딱 11선에 있다가 십자 도지가 나온 게 샛별형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것도 역시 이거 혼자만 이렇게 치고는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맴맴할 것 같아요. 최악이더라도 네. 요 정도까지. 그럼 6만 원? 6만 원 밑에 떨어질 수는 있죠. 그래프가 이게 올라오려고 그러면 한참 많이 있으니까. 이게 시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다음 달 중순까지. 그러니까 대형주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식을 보든지 네. 설 지나고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거는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 네. 네, 그러고서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지수가 좀 밀렸다가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순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매수자가 들어오지는 않는데 네. 이제 기관이 이익 실현도 좀 하고 이제 그러면서 수익 나는 부분 뭐 매물 정리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하겠죠. 그렇지만은 기관도 지금은 아주 이 무차별로 뭐 팔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요번에 올라오면서 개인들이 일단 물량 정리를 많이 했죠. 아주 그 고생 많이 했던 거 지긋지긋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털어놔가지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좀 현금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모든 게 이렇게 이제 만약에 매물이 나오면 대기 자금들이 조금 이제 생긴 것도 있죠. 주식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카카오 주가가 이제 이때 이제 바닥 한 45,000원 요때가 아마 이제 그때 카카오 화재 일어났을 때인 것 같은데 맞아요. 주봉으로 보면 이제 이때가 이제 고점이었고 그렇죠. 이때가 이제 바닥이었는데 혹시나 이제 물론 이제 지나 보면 사실 고점과 뭐 저점이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아, 그렇죠. 고점을 그리고 이게 정말 바닥이구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확률 높게 알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자 요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 제가 보통 이렇게 보면 산 모양이죠. 산 모양. 네, 산이네요. 예? 이거 가지고서 강의를 한 게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웬만한 주식들이 이쪽 기습 있잖아요. 이쪽 기습. 이쪽 기습까지 오면 바닥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북한산을 올라가는 길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이제 처음에 올라가가지고서 꼭지를 치고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이제 헤드 앤 숄더 형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쪽 기술까지 거의 오면은 이제 바닥이죠. 이제. 그게 지수 바닥하고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요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게 나오는데도 추가로 더 안 밀리죠. 요때가 바로 이게 일봉으로 바꿔가지고 원래 요때 턴을 하고 그 악재가 나온 날이 요 날인가 그래요. 화재가 나온 날이. 그런데도 더 이상 안 밀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악으로 나왔는데도 더 안 밀리면 바닥. 그건 진짜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주식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도 안 떨어지면 바닥. 호재가 나왔는데도 안 올라가면 꼭지. 예, 그래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지수가 안 올라가잖아요. 종목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89,000원일 때 갖고 있던 거 다 팔았다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파운드리 뭐 수주를 했다 그랬거든요. 대규모로 미국에서. 그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단기적으로 제가 꼭지라고 생각을 갭 상승할 때 일단은 팔아버리고 또 일부 갖고 있던 것도 그때 다 팔아버렸던 거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95,000원일 때 갭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기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60%인가 70%인가를 팔고 한 30%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다가 보니까는 그때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 팔아버렸던 건데 작년에 손해본 거는 많이 떨어져서 이제 7만 원 냈는데도 이게 더 떨어져 7만 원에 사가지고서 그때 손해봤다는 거죠. 크게는 봐서 그래요. 네.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더 안 떨어질 때 바닥이라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때가 또 굉장한 또 공포가 있기도 하잖아요. 너무나도 카카오가 거의 한 60-70% 떨어진 상태니까. 아, 그렇지. 이제 야, 이 그거는 카카오는 그냥 끝났나 보다. 네. 그러면서 사실 충분히 과거보다 많이 싸졌는데도 많은 분들이 매수 버튼이 잘 안 안 눌러지죠. 거. 근데 이제 그때 작년 같은 경우는 네. 돈도 없어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 다 물려 있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 바닥인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바닥 표시일 수도 있죠. 네.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신용으로 사신 분들 다 손절 그 반대 매매 나오고 그래가지고서 예탁금 줄고 지난해 같은 경우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적으로는. 자, 그럼 카카오 시리즈를 오늘 뭐 두 개 같이 보면 카카오 뱅크는요? 이것도 그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때 깜깜하다 그러는데 이거 그래프상으로는 이게 더 낫죠. 그죠? 이것도 좋고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 이제 원래 뱅크가 무겁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별로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지난번에 또 좋은 재료가 하나 나왔었죠. 지난해죠. 지난해 11월 달에 그 카카오페이가 한국은행에서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이라는데 이제 그걸로 완수에 따라 가지고 상한가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어떤 신뢰를 얻은 거예요. 회복이 된 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네. 그게 어떤 시장의 의구심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신뢰를 얻었다고 그렇게 이제 예, 그때 이게 상한가까지 갔었죠. 카카오페이가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 이후에 물론 이 지수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공통적인 게 뭐예요? 요때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 지수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고 그 패턴이에요. 이 대형주들은 다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특별히 그 우리가 이제 2020년도 그 코로나 때 돈이 유동성이 넘쳐가지고 막 올라갈 때는 그때는 뭐 BBI지 그래가지고 6개 섹터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은 지금은 그 같은 대형주도 물론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오버슈팅하는 것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개별 기업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요 떨어지는 거, 요 눌림목 주고 그럴 때 보면 역시 지수하고 해서 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 어느 정도 리베이팅을 또 하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지수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수가 나빠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까지도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카오 게임즈는요? 카카오 게임즈도 여기 바닥은 좋네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근데 게임즈는 요번에 여실히 느꼈겠지만은 개별주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카오 그룹주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는 카카오 게임이 새로 출시하는 게 뭐 히트를 친다든가 지금 다 그렇죠. 뭐 NC 소프트도 마치고 크래프톤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작이 나온 것들이 시장에서 그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전부 다 개별주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